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한림원 인재양성위원회 강선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공학교육계도 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비대면 교육인데요. 오늘 2020년 공학교육혁신 온라인 포럼에서는 비대면 교육 트렌드와 미래 공학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짧지만 그동안 시행해왔던 비대면 공학교육을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 공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한양대학교 김우중 총장님, 연세대학교 조형희 교수님, 한국기술교육대 성상만 교수님, 고려대학교 이재철 교수님, 구루미의 이랑혁 대표님이 연사로서 수고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이재용 유니스트 부총장님과 송성진 성균관대 부총장님께서 패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조 발표 이후 4분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패널 토론을 가질 예정인데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시는 중간에 채팅방에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패널 토론 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님의 기조 발표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학인증원 원장 맡고 있어서 아마 발표하라고 이렇게 우리 조영희 교수님이 연락 주셔가지고요. 예전에 또 같이 공학한림원에서 인재양성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갛게 한 거는 이 코로나 이걸 좀 보시라고 이렇게 빨갛게 했고요. 저희들 5개 단체 관련돼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그 8월 25일께 아마 지금 자료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오기 전에 오전에 10시에 이제 이걸 받아보니까 사망사가 5일 만에 3만 5천 명이 더 많은 사람이 이게 사망을 했더라고요. 케이스는 보니까 한 200만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고요. 2,500만 케이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위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비대면 시대에서 이미 많은 그 분야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마존고 같은 경우 이미 비대면 우리 코로나 오기 전서부터 다 됐었고요. 금융도 이미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었죠. 다 비대면으로 해서 금융혁명 가속이 있었고 근무혁명, 재택근무 다 있었죠. 그런데 교육 쪽은 코로나가 진짜 완전히 다 바꾼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비대면 교육혁명 가속이 아마도 코로나에 의해서 비대면과 관련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분야가 아마 교육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비대면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공학교육이 바뀌어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학교육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역량들 이미 다 우리가 프로블럼 솔빙, 협업 능력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교육 혁신을 이룰 때 3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교육 혁신이 일어나는데 교육 환경은 이번에 코로나가 그냥 일거에 많은 벌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은 결국 교수자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면 때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교육 역량, 공학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비대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할 거냐, 이것이 저희들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 혁신은 이 3가지 방법인데 교육 환경은 사실 재정 투자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은 교수자와 학교의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융합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과목 융합은 사실은 그렇게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의 화학적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발표된 사항인데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2019년도에 4차 산업혁명 때 10가지 스킬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10개를 했고 202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프로블럼 솔빙 능력은 1등을 계속했습니다. 1위를.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공학교육에서도 이 프로블럼 솔빙과 관련된 것들은 좀 주안점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이전에 발표된 사항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2019년 4월 10일 날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자기네가 사람 뽑을 때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With degree, without degree, we don't care. 그래서 뭐를 요구하냐면 결국은 직무 전문성,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고 이제 뽑겠다고 했는데요. 구글에서 어떤 걸 또 발표했냐면 구글 커리어 서티피킷이라고 하는 걸 최근에 얘기를 해서 6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취업을 시키겠다는데 거기에 지금 컨소시엄에 글로벌 50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텔도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 그 타이틀이 뭐냐면 디스트럭티브 칼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그냥 완전히 자기네도 그런 사람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소시엄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서요. 저희들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학교육의 이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한양대학 그냥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이 하이라이브라고 하는 텔레프레젠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톡톡히 좀 많은 효과를 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촬영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인가요? 그 질본의 정의원 본부장께서 이 시대의 연대는 흩어지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 교육에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촬영 스튜디오에서 하시고 학생들이 어디 있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홀로그램 스튜디오에 있어가지고 교수님은 다 홀로그램으로 나타내고 A대학, B대학, C대학 돼서 TA들이 하고 해서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네. 저희들이 이게 사우디에 한 10억 주고 지금 수출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생활 속의 화학이라는 거를 지금 강의하고 계신 겁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 여러 개 나눠서 상관없고요. 예. 네, 시간이 없어서 발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흩어진 겁니다. 교수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는 SKT 본사에서 있고, 진행 스태프 있고, 본부 스태프가 있어서 학생들은 집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얼마든지 그냥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코로나를 예상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텔레프레젠스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이것을 코로나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서 교육부에서 두 가지를 다 풀어줬습니다. 석사 과정은 이제 100% 온라인으로 허가를 해줬고요. 학부는 99%까지 이제 허가하니까 모든 건 이제 대학의 몫이 되겠습니다. 예. 버추얼 랩인데 뭐 다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 한양대학에서 물리, 화학과 관련된 것들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예,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산학연계 교육을 하라고 우리 공대 많이 얘기하죠. 비대면 시대에서 저는 산학연계 교육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한양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ICPB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카풀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인데 이것이 전자공학부 ICT 융합 로봇에서 했던 겁니다. 슈림 로봇에 계신 분이 비대면으로 문제를 제시하는, 이거 16주 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비대면 평가하고 하는데 이분들의 그 얘기를 보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실습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밀도 있는 피드백, 학생들은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 마지막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 계신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산학 활동을 하고 산학연계 인력 양성을 할 때 직접 본인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SKT랑 하고 있는데 SKT에 그 계신 분이 그냥 SKT 본사 자기네 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대면 시대에서 저희들이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학연계 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다.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에서는 지금 ICP별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예, 곧 완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저희들이 이제 5개 지금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구성원의 인식 개선, 구성원의 소통 강화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불만을 많이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수님들이 소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메일 보내도 답변 없고.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았냐 보니까 교수님하고 막 채팅방에서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것들은 다 좋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하여간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환경, 교육 과정, 교육 방법들도 공학교육 인증도 저희 인증원도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서의 공학교육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비대면 실감형 가상 VR, AR과 관련돼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실감 콘텐츠는 데인저러스한 거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체험할 수 없고 임파서블하고 익스펜시브한 분야에 대해서는 AR, VR이 굉장히 많은 걸 바꿀 거다라고 하는 걸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네바 스쿨에서는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가 다 학생들이 색깔로 표시가 돼 있어서 얘기하지 않는 학생한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왜 얘기를 안 하냐? 한 사람씩 다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LMS, 엔지니어링 러닝 매니저 시스템을 갖다 저희들이 좀 구축해 보면 어떨까? 52초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쉐어링 에듀케이션을 이제 해야 된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공유 교육, 공유 대학 개념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쉐어링 에듀케이션은 예전에 연구재단 발표할 때 제가 한번 썼던 용어인데요. 쉐어링 이코노미에 빗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쉐어링 에듀케이션은 뭐냐면 거점 대학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교수님들을 다 모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에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면 그 교수님이 이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점 대학에서 하니까 참여대학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수상하고 실험 실습 같은 경우는 거점 대학에서 AR, VR로 하고 그거를 참여대학의 학생들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싫다 그러면 대면은 그 참여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대학 개념을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 관심이 좀 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좋은 얘기는 다 써놨으니까 이제 시간이 없다고 눈치 주셔가지고 예, 이 좋은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할 것은 이 5개 단체가 좀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쉐어링을 해서 서로 배우는 거죠. 어떤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접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 피터 드러커 이분이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격변기에 있어서 최대 위험은 격변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구성원 모두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서 코로나로 인한 고등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우승 총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어인 것 같긴 한데요. 공유 교육, 공유 대학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를 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조형희 교수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조 교수님께서는 2020년 비대면 공학교육 현황 및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인재양성위원회에서 지난 학기에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고 자료 준비에 많은 의원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특히 강소영 교수께서 설문조사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수님들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이 하고 있는 우수 교육 사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 학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2월 중순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각 대학들이 2주 동안 개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대학들이 2주간 온라인 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개학을 막상 하니까 그 또 문제가 있어서 1주 또는 2주 추가 연장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까지 연장, 결국은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연장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하는 교수님 또 교육받는 학생들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우리뿐만 아니고 외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중순에 외국 대학들도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고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학교육 또는 전체 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공과대 학생 4,100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6월, 7월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 학과별로 분포도 골고루고 또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6대 4고 학년별로도 그 분포가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결과에 어떤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공과대학 교수 100명에 대해서 비슷한 설문을 시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인데 갑자기 비대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온라인 강의 준비 시간이 5시간 이상이 52%도 매우 높았고, 실제 이 시간은 보통 대면 수업할 때에 비해서 2-3시간 이상 긴,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 학기 끝난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72%가 만족한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 평균이 3.86인데 보통 저희가 대면 수업하면 4 정도 나옵니다. 대면 수업보다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만족한 거에 비해서 학생들은 처참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만족이 30%밖에 되지 않고 거의 29%가 불만족이고 갑이 3.09로 보통 대면의 4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연 왜 이렇게 학생과 교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 교수님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너무 좋은 인강을 받아봤습니다. 매체도 너무 훌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강에서는, 다시 말하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걸 학생들이 느꼈고 그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 효과 인식에 대해서는 교수, 학생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대면 수업에 대해서 다 못하다고 평가했고, 교수님들이 약간 더 낫지만 교수님들도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더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 외에 각 대학에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 내역하신 결과를 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각 대학에서 A대학은 매달 조사하면서 이게 만족도 조사했고, B대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머지 대학들도 조사한 결과인데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더 못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학마다 만족도가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물론 학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얼마큼 대학이 잘 준비했냐도 아마 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실제 아까 말씀드린 4 정도인데 평균이 한 3.11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설문조사한 거가 3.09로 어쨌든 두 개의 신뢰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이 얘기는 학생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과대학은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동영상 강의됐고 일부는 키트를 사용하게 됐고 일부는 다음 학기 미루게 했습니다. 시험은 더 처참합니다. 만족도가 2.54로서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이 50%입니다. 근데 이걸 아까와 비교해 보면 아까는 그래도 3.09였는데 여기 2.54로 훨씬 더 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년별로 조사해봐도 시험이 많은 1학년, 3학년이 만족도가 더 나쁩니다. 이와 같이 어쨌든 이렇게 만족하고 어렵게 진행했는데 교수님들한테 물어본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고 하면 당연히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해도 판단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과목이 숙제를 많이 내준 걸 알겠습니다. 수업 준비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피드백 제공 시간이 어려웠다, 그런 게 돼 있고요. 학생들의 부정적인 측면은 대면 강의에 비해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과목에 숙제를 많이 내주니까 숙제하는데 소요 시간이 길었다는 거. 그다음에 질문의 어려움은 피드백 부족. 다시 말하면 소통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반복 시청 가능하다, 학습 속도 조절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잘만 하면, 다시 말하면 개인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고 또 시간, 공간 제한 없이 자기 주도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의 방식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화 강의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유튜브 활용, PPT 녹음, 줌, 과제물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녹화 강의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이 많은 과목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대학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화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과제로서 평가하는 수업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험 평가에 대한 설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수님, 학생 모두 대면 시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대면에서 대면을 원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필요하겠고, 아마도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고 신뢰성 가질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의 자료의 개선입니다. 아마 대부분 교수님들이 아마 줌을 사용하든 녹화를 하든 이렇게 PPT 자료를 사용했는데,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좋은 디지털 매체를 가지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하던 온라인 강의 자료는 중고등학교 때 봤던 인강에 비하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평가가 낮게 나와서 이것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대학에서 공과대학생이 2학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전면 대면 강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대면 비대면 혼합 강의, 비대면 강의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1학기 때 이미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사료가 됩니다. 객관식으로 저희가 학생들한테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 물어봤습니다. 아까 김윤성 총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가장 크게 소통이었습니다. 소통이 가장 어렵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교수 학생 간에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한 노력과 시스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개별 질문에 대한 빠른 피드백 요약입니다. 아마 이것도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강의실에서 질문받기 때문에 전체 답변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개개인 학생한테 답변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아마 이거는 각 교수님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평가 방법입니다. 이거는 비대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비대면 사회에서 시험을 잘 공정하게 치를 수 있게 했을까,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디지털 매체 활용에 대한 가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이미 인강으로서 너무나 인터넷 환경에 익숙합니다. 그에 비해서 학교나 또는 교수님들은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디지털 매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도 노력해야 되고 각 교수님도 노력해서 강의 자료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특히나 지난 학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비대면 막 바뀌다 보니까 강의 기획서에 따른 수업 진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수업 제시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번 학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대면하는 학교도 일부 작은 수업은 대면한다고 했다가 또 비대면으로 바꾸고 중간고사까지 비대면한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학기 말까지 할 테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수업 개수를 바꿀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와 같은 비대면 수업에 맞는 앞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해야만 우리가 조금 더 개선된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냥 각 대에서 받은 우수 사례를 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몇 개만 보여드릴 텐데, 아마 성균관대학은 차세대 아이캠퍼스를 위해서 2,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4% 전체 강의실 94%가 온라인 강의 가능하고 한 반 이상이
실시간 스트리밍 웹캠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학기 훨씬 더 수월하게 했고 강의 평가도 그에 맞게 더 좋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유니스트에서도 온라인 수업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아마 거기는 주로 공대 위주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온라인 수업 가이드를 줄 수 있었고 또 1대1 컨설팅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플리드 클래스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가 플리드 클래스룸 하면 일반적으로 사전에 동영상을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디스커션하고 팀 프로젝트 수행하는 걸 갖다가 줌이나 와이색이라는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런 온라인상에서 플리드 클래스룸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시험이 가장 중요한데 시험을 보면 크게 그 전기전자 같이 조금 더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데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는 개인 학생한테 시험 장비 키트를 제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하고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시험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키트를 제공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아마도 우리 그렇지 않은 학과들 그런 진학과대에서는 아마도 가장 큰 게 가상으로 공학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중요하기 때문에 제 뒤에 그 고려대학교하고 한기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우리 김우성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온라인 교육으로 가는데 이 코로나가 훨씬 빨리 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지난 학기는 너무나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잘 없었고 질문에 대한 빠른 피드백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하고 교수님이 노력하면 이번 학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비대면 평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고 신뢰성 가진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미 학생들이 이런 좋은 매체 인강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나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디지털 매체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미 김우성 총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 급속하게 변하는 이렇게 모든 대학마다 우수사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공유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나라 공학교육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도 똑같이 우리보다 온라인 교육이 좀 앞서 있다고 하지만 되게 보면 여러 개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있고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희가 논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캠브리지 대학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우리가 이 온라인 교육을 잘만 하면 대면 교육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 그 5가지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앞에 우리 학생들이 유효한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장점을 생각한 시간, 공간에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자기 주도로 자기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거가 결국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고 앞으로 미래에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학기 온라인 교육을 받은 4,152명의 대학생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매우 실용적인 그 결과를 얻어주셨고 특별히 5가지 제안된 방법을 통해서 저희에게 좋은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상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님과 이재철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현황과 가상공학 실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국기술교육대 성상만 교수님의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현황을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성상만 센터장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조영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이 실습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재직자 훈련을 하면서 그 쌓은 그 노하우를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기대 온평원은 이제 2014년에 개원을 해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닝 콘텐츠와 가상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제 또 서버를 플랫폼을 마련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가상훈련 콘텐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목차는 이제 가상훈련 사업 소개하고 그동안의 성과하고 이제 가상훈련의 발전 방향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온평원이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2002년에 한기대 내에서 이제 이러닝 센터가 설치가 되었고 2007년에 가상훈련 연구센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그 이어서 와서 이제 2014년에 온라인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의 유일한 평생교육원 중에서는 유일한 온라인 평생교육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우리가 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획을 해서 작년에 10월에 2019년 10월에 이제 스텝 플랫폼을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훈련 사업의 목적은 이제 고비용, 고위험, 대형 장비 훈련 상황에 대해서 가상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같은 실습 상황을 구현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훈련 기간에 훈련 장비 도입 예산 절감과 직업 훈련의 효율성 향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그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이제 장비 훈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어떤 게임이라든지 뭐 소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장비를 훈련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고비용, 고위험, 대형에 대해서 아까 총장이 말씀해 주셨던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외국분이 나와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상 그 교육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 이제 AR, VR 그리고 저희는 그 HMD를 모든 그 직업 훈련 기관에 보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PC 버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 상에서 3D로 그냥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저희는 가상 훈련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직업 훈련 기간인데 근데 대상이 재직자, 구직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G스페이스나 이런 데 VR 교육 하는데 곳에 보면 이 초중고 학생을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곳에 도입한 예산 절감하고 직업 훈련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간 한 10과정씩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 2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콘텐츠 19년 목록을 보면 뭐 여전히 기계가 많고요. 머신닝 센터, 뭐 엘리베이터, 공합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전기전자 쪽에 보면 뭐 배전 공사 이런 게 있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비 시공, 그다음에 재료에서는 용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어떤 직업 훈련, 그러니까 기능 위주의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총 69개의 콘텐츠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 기계, 전기, 전자, 건설 뭐 이런 곳에 이제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콘텐츠를 유형별로 우리 고가 대형 장비, 반복 숙달 훈련 장비, 고위험 장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 머신닝 센터 한번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머신닝 센터 조작판에서 프로그램 스타트 키를 눌러 NC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공구 동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네. 네, 포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그 모신 센터는 이제 그 터치 판넬에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구현을 한 게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잘못 코딩된 것, 잘된 코딩 이런 걸 구분을 해내고 그걸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 지금 가공하는 장면까지 실제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입니다. 멜색 옆에 있는 PLC는 뭐 그냥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또 마찬가지로 그 어떤 시뮬레이터와 이제 어떤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 힐스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제 그다음에 또 고위험 이 부분은 이제 뭐 엘리베이터 점검이라든지 어떤 가공 배전 전신주가 보이는데요. 이런 이제 위험한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급 활용 실적은 뭐 조그맣게 되어 있는 이제 전체 보급 활용에 보면 한 87,000명, 그 다음에 특성화고 직훈기간 합쳐서 한 뭐 400기간, 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한 4.4 정도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콘텐츠 활용 대상 그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떤 장비나 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서 좋다. 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런 이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습득이나 고장 위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어떤 장비를 다루려고 할 때 많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을 가상으로 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자, 이 대학 학부생 교육과 이제 고숙련 교육도 있었는데요. 학부생 교육은 이제 시모스 제조 공정인데, 요건 이제 동영상도 있지만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포토, 열산화, 식각, 이온 주입 이런 이제 시모스 제조 공정 전반을 다루는 이런 것을 이제 미리 우리가 가상으로 체험하고 저희 한기대가 보유한 이제 클린룸에 직접 가서 또 그것들 마저 이제 그 현장 기술 습득하는 뭐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볼 수 없는 장비 구조 이해에 도움이 된다 등등 이제 좋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고숙련 재직자 교육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상훈련 발전 방향인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상훈련은 거기에 너무 많은 이론을 담으려고 하니까 너무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이론 부분은 이러닝 콘텐츠로 대체를 하고 실습 부분은 이제 가상훈련 콘텐츠를 하는 이제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그 콘텐츠 이런 이제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한 3과정 정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수 학습법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놨지만 저희도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 나온 어떤 결과인데 뭐 투입 요소는 무엇일까, 산출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는 뭐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요소, 몰입감, 실제감, 교육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 요소는 뭐 훈련 성과겠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전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관리하고 또 교수자가 학습자가 동시에 등장해서 협업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학습자가 그 실험 실습한 데이터도 축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맞춤 데이터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삼만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이재철 교수님의 가상공학 실험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이재철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 발표 제목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공학 실험이라는 내용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조금 그 내용이 제목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앞에다가 물리적 현상의 가상공학 실험 또는 가상공학 공학 물리 실험 이렇게 해야지 옳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강의 제목에 넣으면 어떤 특정한 대학이나 특정한 학과하고 이제 마찰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거는 일반 물리 1,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우는 일반 물리 1에 대한 그런 실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대에서 어떻게 개발을 했는가 이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드리기 전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공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이 과학과 공학은 다르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서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공과대학이 이 공과대학의 공대생들이 생각하는 공학이 무엇인가,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내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과목을 개발하게 된 동기, 또 어떻게 이것을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학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자연의 현상, 즉 물리적 현상이나 아니면 화학적 현상,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확립을 하고 이런 확립된 원리를 일상생활에 응용한다든가 아니면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학문이라고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과대학의 1학년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 학생들이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1학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미 고등학교에서도 배운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걸 배워보니까 이거 도대체 전공에다 어디다 활용을 하지? 라고 이렇게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과목을 배움으로써,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흥미를 잃어버리고 1학년 때 흥미를 잃으니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까지 흥미가 없이 공과대학을 다니더라 하는 이런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 사례는 지금 오늘 개학을 했는데 일반 물리 실험 2에서 이과대학에서 강의하는 실험 내용입니다. 총 10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저 파란색으로 된 거를 보시면 뭐 측정 끝까지 측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을 측정을 하는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 1학기 때 보면 그래비테이셔널 액셀러레이션, 이 중력 가속도 측정하는 것까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학하는 학생들이 이 설문을 받으면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여기서 보는 이러한 내용들이 공학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좀 가르쳐 달라 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이 문제점이 이제 이 공과대학에서 배우는 강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힘들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실험을 우선 하다 보면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팀으로 이렇게 나눠요. 보통 한 팀이 5명이 되는데 실험하는 학생은 한 2명, 3명이 되고 나머지는 무임승차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강의 진도와 실험이 별개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챕터 1을 지금 분명히 배워야 되는데 이게 어떤 조는 챕터 10이나 15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대학이,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이제 스페이스가 부족을 하니까 어떤 조는 실험을 1을 하게 되고 어떤 조는 실험 15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상당히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 아까 같은 측정을 해서는 이런 뭐 응용력이나 창의력을
개발하기 좀 힘들 수가 있겠죠. 참 마음 아픈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는 이거 17년 전부터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학생들 의견을 받아보면 이거를 함에 의해서 학문에 대한 궁금증이나 열정이 떨어지더라 하는 이러한 것도 가끔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 어떤 원리나 현상에 대한 원리 이것뿐만이 아니고 응용까지 가져가서 우리가 전공 과목을 왜 배우는지 하는 이런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은 기존에 있던 뭐 내용, 물리적 현상을 소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과연 이러한 물리적 현상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또 공학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기존과 같이 강의를 하게 되죠. 보통 이 정도 하게 되고요. 실생활에 대한 사례를 한 6, 7가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전 효과 그러면 이거 제록스 카핑 머신에 응용할 수 있다. 또 어디에 응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사례를 설명을 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강의자가 이 강의 시연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뉴얼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학생들이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고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마지막은 또 다른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오픈핸드 퀘스천으로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관심을 유도를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 저희가 이제 요거는 지난 학기에 한 건데 여기에 보면 물리 1에 대한 거는 대부분 에너지와 운동에 대한 겁니다. 에너지와 운동. 뒤편은 에너지 쪽이고 앞편은 주로 에너지와 운동 쪽인데 학생들이 배우는 거는 이 베르노이 정리라든가 뭐 연속 방정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배우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게 되죠. 베르노이 정리에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How does the bladeless fan generate wind? 이거 어떤 모 상품으로 이게 많이 나오죠. 바람개비에 바람개비가 없는데 바람이 이제 세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주어서 학생들이 실험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한 3가지 예를 여기다 들었는데 먼저 베르누이 정리 그 에너지 방정식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심플리파이를 시키면 압력이 커지면 속도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지더라 하는 그런 원리가 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론 요것도 얘기는 하지만 요즘 학생은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하드 디스크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이 다이슨에서 만든 이러한 팬을 선풍기를 이제 소개를 시킵니다. 여기 블레이드레스 선풍기 이게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저기에 그 선풍기에 날개가 없는 게 아니고 날개는 이렇게 숨기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은 이렇게 조그만 바람을 어떻게 크게 만드는가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공명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뭐 전파 수신이라든지 MRI라든지 또는 음악에 대해서 쓰고 역률 측정에 대해서 쓰고 하는데 이번에서는 이렇게 earthquake proof 빌딩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설명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자이로스코프 가군동량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 이와 같이 자이로스코프 항법 제어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아주 고성능 항법 제어 장치를 만들었다고 유튜브에 선전을 크게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위치 제어에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쓰게 되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를 좀 얘기를 우선 흥미를 유도시킬 수 있고요. 우선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교수님 입장보다는 수혜자 입장 중심이고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이건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과거에는 강의가 저희 6.0으로 해서 평가가 4.8이었는데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의 평가가 좋더라 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키스트에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런 가상 공학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공간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 교수님 좋은 사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미래 공학 교육을 주제로 구루미의 이랑혁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루미의 이랑혁 대표입니다. 저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미래공학 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공학 교육자가 아니라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공학 교육에 대한 큰 얘기보다는 MZ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관점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순서는 간단한 소개하고 그리고 실제 MZ세대, 지금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MZ세대가 만든 구루미 캠스터디라는 저희 서비스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공학 교육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앞서 김호승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새로운 시대이고 완전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고 그리고 새로운 요구에 의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이런 니즈를 맞춰야 되는데요. 실제 이런 미디어를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비대면이라는 용어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나 뭐 기타 언택트 이런 용어가 많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주류가 실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들이 95년생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개인주의와 그리고 혼자 소비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거나 뭔가 간섭당하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SNS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항상 연결해서 서로 알려주고 그리고 공유하고 그 공유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하는 세대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의 성격이 오타쿠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애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소비를 합니다. 자기의 월급을 90% 이상도 쓰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팬덤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들을 알아야지 사실 이런 공학교육에서 새로운 공학교육 플랫폼을 만들어도 이들을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 발표를 요청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는 텍스트 위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떠나서 거의 영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영상 속에서도 완전한 라이브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일상 자체가 그대로 공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쌍방향성과 빠른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시장에서도 먹힙니다. 그 얘기는 이런 교육 플랫폼도 빠른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이들이 흥미를 갖고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니즈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가 저희 이 구루미 캠스터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 보시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가운데 이 사진을 보면 모니터링을 하는 뭔가 CCTV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요즘 MZ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캠스터디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각자가 공부하고 싶은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중계를 합니다. 근데 그 중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공부를 하면서도 또 그 공부를 옆에 보면은 05시 58분과 22시 36분 있는데요. 이렇게 또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SNS에 또 한 번 공유를 합니다. 이게 지금 MZ세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서비스가 그래도 인기를 끌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MZ세대의 빠른 피드백, 네. 지금 주황색 부분인데요. 주황색을 보면은
MZ세대는 항상 SNS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함께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줬고, 그리고 보라색 부분을 보면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서로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심이 생기고 게임 같은 느낌을 주게 하죠. 그리고 그 항상 실시간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고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혼자 있으면서도 함께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니즈가 반영이 된 게 캠스터디고, 이 캠스터디는 하루에 3,000개 이상의 스터디룸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생성되는 것 이외에 기존의 스터디룸까지 합치면 거의 2만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실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효과는 일단 함께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자극이 돼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간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요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절로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감시받고 지도받는 느낌이 있어서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 게 캠스터디입니다. 네, 정말 그냥 보면 이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그 CCTV 같은 느낌의 이 사진 한 자가 이런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우리 MZ세대가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진의 의미를 좀 많이 생각을 같이 하고 이런 교육 플랫폼을 만들면 더 새롭고 재밌는 더 그런 효과가 높은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 공학에 대해서 바라는 점인데요. 사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학 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입장 중에서도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바라는 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6살, 4살인데요. 저희 아들이 그 수학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이 포켓몬을 하면서 포켓몬의 능력치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포켓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부모의 입장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느 날 집에 일찍을 갔는데 저희 애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아니 이 선행학습을 하는 아들이 초등학교 가면 뭘 하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 얘기가 사실 다시 MZ세대의 이야기하고 또 겹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대는 나를 정말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서도 내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연결되어 있길 바라고 그거를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다른 채널로 계속 자기의 상태들을, 그리고 수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바라는 점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MZ세대는 코로나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고 계속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내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 어쩌면 김우승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공유대학이라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레벨과, 그리고 내 수준의 학생들과, 그리고 내가 나하고 맞는 교수자하고 연결시켜주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맞는 분들과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 그림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이 다시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제 바람을 적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락형 대표님의 MZ 세대에 대한 이해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이것으로 주제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는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님, 이재용 유니스트 부총장님, 송성진 성균관대 부총장님과 이락형 구루미 대표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저희 한국공학한림원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이크를 토론 진행자이신 서울대학교 김영건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패널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 김영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왼쪽부터 패널에 참여하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님이십니다. 이재용 유니스트 부총장님이십니다. 송성진 성균관대 부총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량혁 구루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비대면 교육 트렌드와 미래 공학 교육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가졌고요. 이제 패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패널 토론자 분 중에서 두 분이 이 발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먼저 이재용 부총장님과 송성진 부총장님이 이 현재의 비대면 교육 트렌드와 미래 공학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시 얘기를 듣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에 그 TV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 한 뒤에 한 300명씩 이렇게 그 청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리얼하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그 청중들은 아주 편하게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또 그 같이 엔터테인먼트 하고 TV를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곤 합니다. 오늘 그 포럼도 그런 식으로 가졌었으면 그게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저희들의 이 교육,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나요? 이재철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낙혁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이미그런트들이 빨리 아까 MZ 세대라 그랬는데, 이 세대에 맞게끔 저희들이 변화가 하고 있었는데 강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얼마나 저희가 투자하면서 또 이걸 하고 있는가. 이재철 교수님 만드신 콘텐츠에 사실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런 것을 사실 학생들이 얼마나 재미를 느끼고 모티베이션 갖고 실험을 생각을 하는 그런 실험들로 콘텐츠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저희가 바꾸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온라인 플랫폼이거나 오프라인 플랫폼이거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 언컨택트의 이 교육에서의 문제점이라 그러지만, 그게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 저희 유니스트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 그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학생과의 소통이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3개를 씁니다. 하나는 자기 컨텐츠를 쓰고, 하나는 학생들
이렇게 한 30명, 40명 이렇게 같이 뜨고 하나는 채팅하는 거를 쓰고 이렇게 세 개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걸 하면서 보니까 어떤 학생은 그 수업을 들으면서 뒤에서 엄마가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강아지 안고서 뭐 같이 수업도 듣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교수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야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은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때 MZ 세대에 필요한 대소통하기 위한 저희 교수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인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것인데 기존의 평가 방법은 저희가 뭐 절대 평가, 상대 평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서 letter grade, satisfy냐, unsatisfy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는 오프라인 플랫폼 기존의 평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이 온라인 플랫폼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어떤 평가 방식, 그 PBL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까 김우수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PBL 방식에 맞는 평가가 무엇이 될 건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이 교수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과 학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까 그 학생들 설문 평가에서도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온라인 평가 방식에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성균관대 송성진 부총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송성진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이 패널 토론의 주제가 비대면 시대의 공학 교육의 방향인데 제가 제일 늦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뭐 방향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다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 나름의 언어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우수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연대는 흩어지는 거다. 다 흩어져서 강의를 듣고요. 흩어져서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그 실험 실습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실험 실습에 대해서는 성 교수님이나 이재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VR 환경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것도 또한 흩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핵심은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흩어져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 흩어져 있는 아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따로 개별적으로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Z 세대가 혼자 있고 싶어하고 그런 그 학생들의 욕구에 잘 맞는 환경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는 온라인 컨텐츠들이 지금 이제 전국 대학이 모두 다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도 무크라는 컨텐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의 그 단순한 강의만으로는 아무리 뭐 일타 강사라고 해도 단순한 강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 현상들에 대한 거는 가상 실험이랄지 뭐 시뮬레이션이랄지 뭐 이렇게 가상 장비랄지 이런 걸 통해 VR과 AR을 통해서 실제감과 그 몰입감을 전부 높여주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럴 때에 그 몰입감이 높아지고 개별적으로 개별화되어 있는 그런 데서 이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별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학습 성취를 어떻게 하는가 실시간으로 하는 거가 지금 이제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엔 그걸 어떻게 관리했냐면 오프라인으로 다 교실에 모여 있으면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이 컨택이죠. 내가 강의를 하면서 얘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확인하면서 이게 뒤로 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화상 시스템이 잘 발달됐다 그래도 학생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아직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논의를 안 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AI 기술이죠. 그러니까 뭐 미네르바 스쿨 플랫폼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일부 탑재돼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이나 뭐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흩어져서 개별화돼서 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으로 자기 실제로 뭔가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그 툴은 다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툴들이 마련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그러면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난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있고 어떤 친구는 나는 그 소프트 로봇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그게 똑같이 기계과 학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계과에 있으니까요. 기계과가 정한 표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아까 그 MZ 세대의 특징이 오타쿠 같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꽂히는 거지 학교가 이렇게 제공하는 표준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는 걸 굉장히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맞춤형 교육이 실제로 가능해지고 나면 각자의 그 취향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나 뭐 일반 그 교육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해야 될 역할이 다른 거죠. 학교나 교육기관, 뭐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나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 또 뭐 커뮤니티나 퍼실리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 학생은 거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대면 사회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 사회의 그런 교육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공학 교육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육들이 다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학 주제별로 뭐 기계, 전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학 주제별의 커리큘럼이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김은성 총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주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개인 맞춤형 그 학습을 해가는 학생들이 정말로 그 학생이 함양한 역량이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레퍼런스 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공학교 그 교육기관들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모두 가야 된다는 그게 이제 컨센서스가 없으면은 문화가 바뀌지 않고 체계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컨센서스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송성진 부총장님께서 이 비대면 교육 또 실습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 이 학생들과 이 대학이 교육이 어떻게 바뀔 건가 지금의 학과 체제라든지 전공이 아니라 좀 더 자기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 뭐 그런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김우승 총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발표 때 그 공유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공유대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교수나 뭐 교과목들이 어떤 한 뭐 분야 뭐 한 대학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은 그만큼 수고를 덜게 됐는데 지금 그 송성진 그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의해서 또 이런 전공이라든지 또 남는 여력을 학생들 지도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좀 어떠신지? 네, 이제 대학에서 교원 확보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교원 확보율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4대 지표 이제 대학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아시는 대로 이제 구글 그 엔지니어들 그 레벨을 이렇게 보시면 엔지니어 7 정도가 한 60만 불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사실 모시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까 얘기했던 머신러닝이든 AI 전문가들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어느 대학에서 그쪽을 잘하는 교수님이 계시면 정말 이번에 코로나에 의한 그 감사합이라고 그럴까요? 온라인 강의가 아시는 대로 한 대학마다 한 3%, 4% 정도 됐었는데 어쨌든 그냥 강요에 의해서 100%로 지난 학기 초에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강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플립트 러닝이라는 그 컨셉으로 보면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고 듣고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든 어디든 하여간 다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쪽에 있는 교수님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지도해주고 이제 PBL하고 좀 연결을 해보면 PBL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교들입니다. 조교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남는 여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 그런 교수님들께서 또는 조교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이론 교육을 예전에 그냥 물리적으로 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줌이 또 얼마나 많이 괜찮습니까? 지금 한양대학도 지금 줌 한 6천만 원인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3만 몇천 카피를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이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공유 개념을 좀 가지고 가면 저는 인문 쪽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니스트의 이제 기초교양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것도 그냥 유명한 또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양교육원에 어떤 분이 계시면 그분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주면 저는 지역균형 발전도 좋고 그다음에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쉐어링 에듀케이션을 이제 우리 이 5개 단체가 각 대학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러고 나면 그쪽 교육에서 그쪽 대학에서 참여 대학에서 어떤 교과목을 주관 대학하고 했으면 그 강의를 이제 담당하는 교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육의 그 4대 요건이라고 하는 교원 확보율도 이제 좀 교육부가 개념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공유 쉐어링 에듀케이션, 쉐어링 유니버시티에 우리 공학 5단체가 좀 같이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감사하시고요. 저도 좀 그런 것을 이제 느낀 것이 이 법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실험 실습을 지금 저희 공학교육 같은 경우 다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의 그 학교에서 갖춰야 되는 설비라든지 실험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그 제언을 해서 좀 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법률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이항혁 대표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스터디 룸을 지금 뭐 몇천 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뭐 2만 개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그 스터디 룸을 만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그 교육에 도입을 한다면 아까 그 여러분이 말씀하셨을 때 이 가르치는 분과 학생과의 그 교감 그게 상당히 좀 이 온라인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이제 그룹에 교수님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질지 교수님이나 학생이나 서로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 이게 좀 즐겁게 운영이 될지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그거는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구름이 캠스터디라는 서비스는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플랫폼이고 그거를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사설 학원 같은 데서는 아예 공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구름이를 쓰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그런 공부 같은 거를 가이드해주는 선생님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아마 힘들다는 저기 느낌이 있고요. 아마 저희도 그 줌을 이제 여러 형태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의무감으로 하면 조금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지금 공학 교육인데 비대면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실험 실습 교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 질문을 이제 많이 받았고요. 한 5가지 이제 사전 질문이 있었고 또 현재 그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도 있는데요. 먼저 사전 질문 들어온 거를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이렇게 그룹별로 제가 묶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공학교육 특성상 이 전공에 따라서 실습 이 교육이 온라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송성진 부총장님께 한번 이게 전공이 뭐 굉장히 공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라든지 시스템 내용 많이 다른데요.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뭐 아까 저기 서울대 사례도 잠깐 조영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고 그랬는데 뭐 키트를 보낼 수 있는데 없는데 뭐에 따라 다 다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실험 실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습 중에서 공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는 이제 4학년 학생들이 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그 실생활의 문제나 산업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메이커를 하는 그런 그 제작 경험을 쌓는 건데 이번 학기에 뭐 우리 학교에도 그렇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기계과인데 기계과에서 종합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 되게 이렇게 기구적인 부분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붙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구를 하드웨어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기계공학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기구를 만드는 것은 포기를 하고 컨트롤하는 컨트롤 부분만 프로그램을 나눠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실제로는 기계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경험을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데들은 실습 교육이 어느 정도 가능했겠지만 뭐 학원과도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전공별로 이 그 실험도 그렇지만 실습 교육이 굉장히 큰 문제고 그 실습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메이커 스페이스를 실제로 각 학교마다 다 갖추고도 있지만 아까 그 김윤 총장이 말씀하신 쉐어링 에듀케이션의 컨셉으로 거점별로 뭐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를 갖추고 학교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이 공학 커뮤니티가 갖춰줘야지만 이 비대면이 계속 가면은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그게 나중에는 그 세대가 소위 말하는 코로나 세대가 그 공학 커뮤니티에서는 실력 없는 세대로 그냥 낙인이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대면으로 실험 실습이 진행되는 거는 결국은 보면은 이게 이때까지 팀별 프로젝트가 개인화 프로젝트로 바뀌고 있어요. 그 개인화 프로젝트로 바뀌면서 내가 속해 있는 조뿐만 아니라 타 학교 뭐 아까 저기 말씀하신 구루미 캠스터디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하고 맞는 오타쿠들이 모이는 그런 형태로 바꿔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개인 실습 말씀도 해주셨는데 질문에
또 이렇게 저희가 실험 실습을 대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의 소그룹 실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우승 총장님 네. 어떠신지? 그 4C 능력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비티,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교육에서 많이 얘기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지 해서 2016년에 ICPBL이라는 걸 이제 고안하게 됐고요. 근데 그 인더스트리가 요즘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저는 다 이제는 학생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생아 수가 30만 3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18년 후면 이제 대학을 가죠. 2037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 진학률이 68%예요. 근데 그거를 공격적으로 잡아서 한 60%라고 잡아주면 18만 명만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근데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49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1만 명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생들이 이제 그 소그룹으로 이런 미팅과 관련돼서 이제 대면으로 쭉 했었는데 거기에는 대개 이제 연구를 보면요. 한 30명, 많아봐야 40명이 맥시멈이라고 얘기합니다. PBL은. 그러면 한 5명, 6명 정도 하면 5, 6 그룹이어가지고 재밌게 잘 했는데 요번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지난 학기죠. 지난 학기에 이제 전자공학부에서 한 거는 한 5명, 6명씩 해서 그룹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이론과 관련된 거는 줌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협업을 하고요. 팀별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인더스트리 분이 이제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토론에 대한 것들을 참여를 하는 겁니다. 야, 이 학생들이 진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요. 단 하나, 아까 우리 송 부총장이 얘기하신 대로 이걸 애들이 이제 만들어야 될 때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이제 학생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론 교육은 다 이제 줌으로 갔고 다 온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시차두기를 한 거예요. 거리두기가 아니라 시차두기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실험실에 와서 했는데 지난 1학기 때 뭐 그걸 통해 가지고 확산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지만 방역 철저히 하고 그래서 저는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는 굉장히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론 교육은 줌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토론과 관련된 4C 능력을 함양하는 거를 교수님이 계속하고 또 인더스트리 분이 평가를 해주시고 그 학생들이 와서 실험실에서 이제 작품 만든 거에 대한 평가는 비대면으로 인더스트리 계신 분한테 와서 발표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으로 나가듯이 저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PBL과 관련된 문제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실험하고 있고 아까 전자공학에서 서비스 로봇과 가서 휴림이라고 하는 회사랑 했었지만 그 회사에서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많아져서 오히려 이 비대면 시대에 저는 PBL과 이 인더스트리 측면에서는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예. 그 저희가 결국 비대면 사회가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그 유익하게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들어온 질문이요. 이 소프트웨어,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되게 전산실에 설치를 하고 학생들이 사용하게 했는데 비대면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이재용 그 유니스 부총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의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특히 저희 학교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데 이 디자인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팀워크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느냐 이런 그 자기들이 투표하는 이런 그 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툴들,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 서너 명이서 어떤 그 문제를 갖고서 같이 이제 풀어가면서 스케줄도 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툴들이 소프트웨어 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학과에 배정된 돈으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학교마다 굉장히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이 소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우선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저희 그 각 대학의 실험 실습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 멘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대학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만 학과에 조금 더 그 특성화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은 그것도 이제 그 학과나 그 대학에서 결국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재원의 문제인데, 예. 네, 그 각 대학마다 워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뭐 기본적인 솔루션은 없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온라인에서 결국은 소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소통 방법을 제공하는 툴은 저희들이 소개도 교수님들한테 더 해야 되고 대학에서 더 구매도 해서 더 그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결국 이제 실험 실습은 전공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서요. 이 전기전자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를 학과에서 구입을 해서 그 사용하는 키를 학생들한테 주면은 자기 노트북에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실험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그 기기들이 굉장히 싸게 나와서 저희 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아까 조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멀티메타, 그래서 전압 전류 재는 거, 그 다음에 함수 발생하는 함수 발생기, 오실로스코프, 이 세 가지가 지금 전기전자 실험에 가장 기본되는 건데, 그게 실험실에 놓으면은 적어도 한 세트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을 세금 포함 한 2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택배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프로토보드, 소위 빵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재료를 다 보내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실험을 하고 뭐 조교가 동영상을 찍어서 미리 소개하고 질문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실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화공이라든지 재료 같은 경우는 거대 장비를 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시간 쉐어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전에 실험 시간 정해놓은 거는 수업 때문에 동시에 모여서 한 시간 모여서 했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 때문에 아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따로따로 정해서 그렇게 시간 배분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 질문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실험이라는 게 꼭 이론만이 아니고 어떤 기능을 배우는 게 있지 않느냐, 몸에 익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학생들한테 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질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그 성상만 센터장님이 좀 발표해 주셨는데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상만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가상훈련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해 조립 같은 거는 사실 절차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모스 공정 같은 거, 내부에 어떻게 그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되는지 하는 이제 원리가 중요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말씀하신 이제 어떤 몸으로 체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용접입니다. 용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햅틱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구물을 만들고 그 기구물이 이제 그 HMD 기기에 비추게 되면 완전히 용접기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재하고 이렇게 닿았을 때 서로 이렇게 서로 달라붙는 느낌을 어떤 자석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하니까 거의 흡사하게 우리가 그 용접 훈련을 갖다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 중요한 것은 햅틱 장치, 인터랙션 디바이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3D 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는데, 저도 아까 그 송상만 교육센터장님 그 발표 보면서 굉장히 좋은 그 프로그램들 많이 하셨는데, 일반 대학에서 각 교과목에서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들어서요. 역시 그것을 잘 만들어서 같은 전공에서 쉐어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지금 학회 분도 오셨는데, 아마 학회별로 좀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좀 정해서 그 공동 개발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전 질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 마치고요.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공학교육에서 이 창의적 사고 훈련을 온라인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뭐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 코딩 교육을 통해서 학생 교수 간의 튜터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어떨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재용 부총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같이 잠깐 논의했는데 코딩 교육을 통하여 학생 교수 튜토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질문의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저희 유니스트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 튜토링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학생들의 멘토 팀들을 좀 구성을 해서 이런 그 학생들끼리의 줌 아이디를 줘서 그 이 아이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튜토링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주고요. 그다음에 또 교수님들이 그 특별한 학생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그룹을 지어서 교수님들이 이런 학생들한테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 코스 교과에 대한 네트워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튜토링에 대한 그 네트워크를 따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서 그거를 학생과 학생 간에 또는 학생과 교수 간에 이런 네트워킹을 하면은 그 좀 더 많은 그 훈련, 그 창의적인 사고 훈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결국 그 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중앙대 장항배 회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비대면 교육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대면 교육에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적합한 교육 내용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신데요. 그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 적합한 교육 내용이 있을까? 이제 질문으로 이해를 되고요. 뭐 김무성 총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지만은 잠시 그 저희 그 서울대에서 한번 조사한 예가 있는데요. 전 학과에 대해서 이번 1학기 수업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단과대학별 다 했는데요. 가장 나쁘게 나온 데가 그 예능계, 음대, 미대 결국 실습하는 대학이 제일 나빴고요. 뭐 저희 공대도 거의 실습이 반 이상이 되니까 아마 가장 나쁜 쪽에 해당이 됐는데 이 질문은 이제 그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으로 갔을 때 적합한 내용이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교육 이런 관화 저도 이게 질문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면 교육 할 때도 저희들이 이미 플립드 러닝이라고 했을 때 이미 비대면으로 다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플립드 러닝이라는 측면을 이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적합한 교육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건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저기 소속하고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주원종 교수입니다. 오늘 은퇴 날짜라서 한 말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김우승 총장님이 공학교육 변화시키려면 세 가지다 해가지고 교육 환경, 교육 과정, 그다음에 교육 방법 말씀하셨는데 교육 환경이나 교육 과정은 좀 눈에 드러나는데 교육 방법은 사실 교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면 교육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적합한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인하대학교가 하는 연구정보센터에서 3년째 교수법 워크숍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진짜 절실하게 잘 가르치고 싶어서 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 대면에서 잘 못 가르친 분이 비대면에서 잘 가르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수법에 대해서 전 학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순 총장님 굉장히 교수님들 드라이브 잘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을 이렇게 푸시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의 교수님들이 다 총장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총장님 아니신 분이 한양대에 4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부총장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들한테 어떤 블레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고 한데 이제 교육에 대한 것들은 그냥 교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ICPBL이라는 거를 이 접목시킬 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힘들었냐면 어떤 개별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16주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근데 오늘도 ICPBL 수상자들 시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게 전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 공대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대지만 오늘 이제 공학교육을 얘기하지만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어요, 요번에. 이렇듯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학과 평가를 교육은 좀 적었고 연구 쪽으로 많이 평가를 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구는 교수님들의 유익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랫폼만 깔아주면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자기 승진승급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교육은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영역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잘 하시는, 원래 본인들이 잘 하신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학과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교육과 연구를 100% 나눴습니다. 그 학과 평가의 교육에는 ICPBL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발 방법 이런 걸 집어넣어서요. 했고, 인센티브는 교육 쪽으로만 100% 이제 드리는 쪽으로 갑니다. 연구 잘하시는 거는 교수님들이 산단에서 연구비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학과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거 이외에는 교수님들한테 계속해서 설득하고 ICPBL 워크샵 오늘처럼 시상식 해서 10분한테 이제 상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해서 문화 확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학교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A 대학이 있을 때 A 대학에 어떤 교육의 혁신이 있지 이렇게 보면 퀘스천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각 대학의 고유적인 특징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양대학은 ICPBL을 지금 서울과 에리카 캠퍼스가 굉장히 해서 한 15% 정도 교과목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인더스트리가 꼭 들어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ICPBL이 4가지가 있습니다. 메카라고 그래서 머지, 이벨리에이트, 크리에이트, 앵커가 있는데요. 현장 사람이 문제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또 현장 사람이 그 문제를 평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MECA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메카 형태로 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 메카로 교수님들이 할 수 있다.
그 MECA 4가지 중에 한 분야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에 그 ICPBL TV라는 게 있습니다. Together Impressive 프로그램인데 정보를 드린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은 대학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컨설팅을 받고 가시고요. 작년 한 해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컨설팅으로 해서만 한 6천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그 센터에서 낳쳐들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하여간 교육 혁신을 한양대학 자체적으로는 그냥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연관된 질문입니다. 저는 유니버시티 플로리다에서 온 글로리아 킴, 한국 이름 김정아인데요. 제 연관된 질문은 교수법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원정 교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제 있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공학 교육에 대한 이렇게 교수법이나 이런 데는 훈련이 없으면 아까 조교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은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께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띄워봅니다. 예, 그 질문은 지금 주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면 지금 이제 조교들을 어떻게 훈련할 건가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예, 정확하게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티칭 펠로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과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 박사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티칭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를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커리어가 나오면 티칭 펠로우를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학생이 가리키기도 하고 교수님하고 코티칭을 해서 교수님이 ICPBL 하는 거를 이제 배워나가는 형태로 해서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송성진 부총장님, 네. 성균관대학 많이 개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저희 성균관대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굉장히 김장희 교수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공학 교육 쪽에서도 가지려면 우리 국내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박사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로 나가서 패컬티 잡을 많이 받는데 그 친구들이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 교육이란 무엇이고 교육법은 무엇이고 지금 MZ 세대는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공학오단체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프로그램도 갖춰야 우리나라가 공학 교육에 있어서도 글로벌하게 좀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육 환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강의질을 높이는데 조교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 이 조교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 조교의 훈련이라든지 질을 높이는 그런 제도라든지 재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2020 공학교육 혁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이제 분들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한 200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많은 의견 주셨고 시의적절한 이런 포럼이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기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발표해주신 연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의견 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하신 자료는 한국공학한림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분이 바라는 게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로는 좀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교육도 저희 지난 1학기는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다음 학기 또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많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